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원장님 어제 우리가 이 청와대는 왜 저럴까 좀 연구해 봤는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은 대통령 입에서 들어본 적 없고 불가역적 대북 지원을 지금 시중 일관 입만 영문하고 다녀요. 이제 대중들의 생각, 의심 좀 보통 정치인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배째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개성공단에 수도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남북 사무소, 연락사무소? 공동 연락사무소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것도 의문투성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는 너희들은 지적질 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따라오면 집어넣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적폐로 몰아버리거나 안 그러면 뭐 밟아버리고 가겠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한미 관계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미국이 가정하에서 시부랑거려도 우리는 결과만 보고 간다. 이제 그 말도 청와대에서 넣어대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게 이제 뭡니까? 막 여자를 매일 주워 패면서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사이코패스의 경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살다 이런 집단은 처음 봅니다. 내가 이 여애들을 보면서 과거에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가 전 대통령이라고 붙여줘요. 양반이었구나. 그때는 진짜 미웠는데 어디 가다가 뭐 간판에 노자가 들어가도 그냥 안 보고 사람 만나서 성인이 노시면 두 번 다시 안 만날 정도로 노시가 싫었고 나중에 노태우도 엄청 싫어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양반이었다. 그래도 정도가 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정권이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황 사장님의 예언처럼 이제 레임덕이 올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역에 보면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주역 개사전에. 궁하면 통하고 구해진다 이런 겁니까? 궁하면 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결국은 오래 간다. 이 이야기가 뭘 상징하냐면, 그 태극기 보면 태극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빨간 파랑. 빨간색이 많아지면 파란색이 줄지만 또 빨간색이 또 파란색이 정점이 있을 때 빨간색이 새로 태어나서 빨간색이 또 늘어나는 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극의 모습은 서로가 그림이 이렇게 꼬리로 그림이 한쪽이 세지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또 반대쪽이 또 세지면 한쪽이 또 약해지고 하는 것처럼 순환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거 만물은 전부 파동치고 있거든요. 이 책상도 파동을 치고 있고 황 사장님도 세포들이 파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원자들이 파동치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계속 파동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파동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프리퀀시가 진동수가 높은 거고 액체는 그것보다 좀 더 진동수가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더 낮은 거는 기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동치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권이 자기의 힘을 믿고 극단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반대의
작용하는 힘이 더 세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레임덕이 극단적으로 우리 문정권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레임덕은 더 빨리 온다. 그게 우주의 이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주의 이치가 그래서 그런가 원장님도 고향이 강주시지만 요즘 우리 사무실에 부쩍 호남에서 전화가 자주 온답니다. 과거에서는 호남에서 전화 오면 이제 그때부터 받는 사람이 말씀만 들어보고 또 욕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공포에 젖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잡혀가면 어쩌노 하고 이제 걱정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호남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걱정을 한다면 이제 이 정권이 이제 거의 그렇죠. 이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참 웃기는 부분은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는데 한참 어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하는 일도 없었죠. 대통령보다 그렇죠. 더 나이가 보통 많거나 비슷한 연배가 하죠.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군 헬리콥터 불러다가 시체로 옆에 무슨 국방부 장관, 무슨 국정원장, 뭐 통일부 장관 다 거느리고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그 시찰도 그냥 시찰이 아니야. 지뢰를 제거하는 데 시찰. 정상이면 나는 저 근처만 가도 내가 지뢰 재개시켰다 소리 들을까봐 평화공원 만든다 소리를 걸을까봐 일부러 그 근처 안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북한을 위해서 채권 추심해주던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위임장까지 받아서 돈 받으러 다녔다. 네. 북한 방송이나 북한 저작권에. 네. 그러면 내가 북한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는 근처도 안 가야 되겠다. 해야 될 건데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네. 예? 네. 이런 거 맡아가지고 네. 옆에 댔고 장관 국정원장 댔고 시찰 가요. 네. 그리고 자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네. 군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군에 못 간 사람이. 네.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사람들 군에 안 가는 게 그런 사람들 군에 넣었다가 뭔 짓 할지 몰라서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사회가 야 이건 정말 좀 아니다. 네. 임명할 때부터 그러든가 아니면 행동들을 보고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언론이 비판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점잖게 한마디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비겁해진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적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고가 갑자기 막 진북 종북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정북의 흐름은 그러니까 우리 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년, 30년에 걸쳐서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금 하는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방향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힘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극단적일수록 빨리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김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마음 공부하는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마음 공부하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인생이 우리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자기 뜻대로 좀 되는가 싶으면 바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마음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맞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해야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냥 또 시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니까. 이게
인생 이치와 그 지금 국가 정치가 돌아가는 이치가 다 똑같이 우주의 이치로 통합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옛날에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나갈까? 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행운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한 사람들이 네. 제가 한 사람 몇 명 있는데 네. 죽거나 네. 그것도 자살이에요. 네. 안 그러면 깜빵에 가거나 네.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얼굴을 못 내미게 돼버리거나 네. 다 그리 되더라고요. 잘 나갈 때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뜻대로 다 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다. 뜻대로 네. 다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가 뭐 진짜 뜻대로 다 좀 돼봤으면 하겠지만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재벌 회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도 근데 마음속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좌우가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네. 근데 역대 대통령을 보면 깜빵 갈 확률이 거의 대통령 중에 네. 뭐 거의 뭐 1등. 1등이죠. 네. 직종 중에서 깜빵 갈 확률이 제일 높은 직종, 자살하거나 깜빵 가거나 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고 네. 또 재벌 회장 중에도 보면 저가자 비율이 직종 중에 재벌 회장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거의 99.99%를 향해서 이렇게 수렴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 또 이상한 사건, 뭐 네. 여자가 아니면 돈이나 횡령이나 탈세나 뭐 무슨 뭐 폭행이나 갑질이나 네. 이런 걸로 다 그냥 이렇게 기스가 그렇죠. 깊게 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뜻대로 다 되는 인생은 좋은 게 아니라 네. 그게 재앙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뜻대로 다 되는 인생 중에 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네. 저 사람은 보면 잊을만 하면 포르노 배우가 한 명이 나서 나 저 사람하고 언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랑을 나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예? 네. 별에 별 게 다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거 좀 끌려 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네. 그래서 저 인생도 평정심을 유지해 가는 게 참 신기하고 네. 또 앞으로 끝이 어떻게 될 건가를 봐야 네. 그렇죠. 트럼프가 행복한 사람인가 또 그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실제로 본인의 행복감 많이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래 그냥, 보입니까? 네. 예. 네. 그 돈 많고 네. 무수하게 많은 여자를 거느렸고 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아마 원래 미국 같은 나라도 돈과 네. 명예는 따로 간다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네. 특히 여자도 그렇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 개를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이 결론이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그건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즘 참 인생이라는 게 네. 그거 하다 보고 느낀 게 이 온두라스에서 시작을 해서 네. 중간에 가다가 과테말라에서 좀 붙이고 네. 엘살바도르에서 좀 붙여서 네. 만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국으로 간다고 캐러반 행진을 네.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죽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자기들을 받아줘서 네. 그 뭐 망명도 아니고 뭡니까 그 뭐 미국에서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네. 지금 두 달, 석 달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슨 생각에서 저렇게 할까요? 물론 그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고 부패가 있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거는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이야기할 게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오직 했으면 저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겠나? 아니 미국에서 받아준다라는 보장도 전혀 없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다 오면 그냥 안 두겠다고 하는데 가고 있어요. 어린애들 떼 쓰는 것처럼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돼서 우리나라가 포트 피플이 생기지 않기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적화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에 그렇게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이 또 나가겠습니까? 원장님 병원이 의정부라 갖고 좀 더 가깝네요.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이 극점에 왔을수록 우리의 승리의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서서히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온다 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지금 폴리테이너들이 있어요. 네. 제가 어지간하면 뭐 연예인들은 별로 안 건드리는데 네. 엊그제 정우성이가 김어준이 코너에 나가가지고 한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서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딴 따라 소리 안 들으려면 네. 정치판에 멀리하고 네.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가죠.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 뭐 간혹 사람을 웃기게 만들지만은 이상한 스캔들로 네. 그래도 연기 하나는 열심히 잘하고 정치판에는 얼쩡 안 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안성기 씨가 네. 정치판에 이렇게 별로 왔다리 갔다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한석규 씨도 그러고. 네. 근데 요즘 부쩍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냥 연기가 아니라 신체적 스펙 때문에 좀 떴다 싶으면 정치판에 그냥 이러거나 네. 개그맨도 그러고 막 그게 일종의 투기가 됐나 정치 투기. 네, 그 아주 정확하신 판단인 것 네. 같습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투기처럼 이 한쪽 정치 세력에 올라타서 한번 그 자기 입지를 강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롱런 연예계에서 롱런하는 게 제일 큰 목표 아닙니까, 연예인들은? 그리고 그 정우성 씨 정도 되면 굉장히 그 스타잖아요, 스타. 그 연예인들 대다수는 그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소수 극소수 1%, 2%만 스타급 연예인이 되는데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상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 바람을 타게 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 사장님의 그 충고를 뼈아프게 들으시고 그렇게 그 정치적인 소신 같은 거는 가능하면 아주 주위에 가까운 분들 만났을 때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뭐냐면 마치 정치인들처럼 연예인이 적을 많이 만들면 나의 우군이 나를 지지하는 우군이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아프리카의 난민 네? 네. 유엔 난민기구 특별 대사 뭐 명예 네. 대사한다 이런 네. 정우성이 네. 아프리카 난민은 걱정하면서 연예계에 보면 90%가 연봉 670만 원 미만이라. 네. 90%가.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90%가. 네. 그런 현실에선 그거 왜 그러냐? 지금 이번에 100억이 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추석 때 4편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안시성부터 뭐 몇 개, 네. 4개가 나오면서 안시성만 겨우 손익분기점에 갖고 나머지는 데미지가 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언제부터 한국이 100억짜리가 4개, 100억, 심지어 200억이 넘는 것도 있고 네. 150억, 200억이래요, 막 기본. 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영화 만드는데. 뭐 대부분 어려운 장면은 컬러 그래픽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일 많은 게 몇몇 스타들. 네. 스타들 이 출연료 몇십억씩 갖고 가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갖고 가는 동안에 나머지 그 영화에 출연하는 스텝, 네. 촬영하는 사람,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배우들은 또 엑스트라들은 네. 그야말로 기분도 안 되는 그렇죠. 돈을 받거나 그것도 못 받고 떼임이라도 부지기수래요. 네. 그러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는 망해도 지는 돈 받아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가 받는 액수가 정말 공정하지도 않은 거고요. 왜? 영화는 완전히 망해가 몇십억 깨졌는데 지는 몇십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런 현실들은 눈을 감고 다 챙기고 CF까지 가서 다 챙기면서 네. 그 자기 반대 세력이라고 정치적으로 견해가 반대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가 찍은 영화를 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온
CF를 봐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먹고 사는 토양이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냥 그렇게 그 많은 광고 출연료도 받고 영화 출연료를 받는 걸로 착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보면 이제는 연예인도 아닌 막 칼럼니스트, 네. 그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네. 사람마다 혓바닥에 느끼는 맛은 다 다른데 네. 그 맛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정의해서 칼럼을 써서 그 자신이 음식의 전문가이냐 하는 막 칼럼니스트라는 그 황교익이 네, 황교익 씨. 그 사람이 뭐 요즘 말을 하는 거 보면 거의 거침이 없더만요. 지금 그러니까 그 황교익 씨가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오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오늘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서 그 판문점에서 그 판문점 선언한 동계 올림픽 당시에 그 만찬 때 메뉴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메뉴 구성을 황교익 씨가. 그럴 정도로 막 칼럼니스트로 이렇게 크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크게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게 그 수준을 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백종원 씨하고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양상을 보면 이분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좀 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백종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국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자영업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실력 안 되면 자영업 하지 마라 소리 이제 하는데 누가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못 죽어서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에 줄 세워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1,700개인가 뭐 그렇다네요. 뭐 한 30개도 넘는 브랜드에. 재벌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특히 한국에는 TV라는 그 공중파나 각종 방송들이라는 게 일종의 권력이고, 그 방송에 출연을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해서 뭘 하거나 아니면 또 방송 출연을 가지고 정치적 배팅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 유명인 행세를 하고 유명인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연예인이 설친다는 거는 전형적인 거죠. 뭐 김제동, 김미하 뭐 이런 뭐 옛날에 그 가수 김규리. 뭐 윤뭐십니까 뭐 윤도현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제는 막 칼럼니스트라는 사람까지 이제 막 설치고 여기저기 들고 받고 다녀요. 자, 그러면 이런 정치 지향화된 막 칼럼니스트는 혓바닥이 왼쪽만 맛을 느끼고 오른쪽은 맛을 못 느낍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막 칼럼니스트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막 칼럼니스트가 등장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 황교익 씨가 막 칼럼니스트라는 부분을 진짜로 강조하고 싶으면 그 분야를 계속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글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그 행사에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게 본업이시라면 막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막과 관련되는 학교나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나 그런 걸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과 관련되는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이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뭐랄까요, 이 전문적인 어떤 실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 막과 관련되는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맛에 가난한 자신이 마치 이제 가장 권위자인 양 좌충우돌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컬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이 진행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탈원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그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뭐 수기 정치라고 해서 그들이 결정하게 하고, 또 예를 들면 또 태양광이 도입되는 과정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태양광이 도입되는데 그 과정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의료 분야, 제가 잘 알고 있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그 사이비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 곳곳에 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선물 주면서 그 건강식품 파는 거, 건강식품이나 건강체험 뭐 이렇게 시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실제로는 적으로 그 학문적으로 인정이 안 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지 않느냐, 뭐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분명 전문가들 중에 그 욕심을 부려서 잘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자기의 전문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쪽에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전문가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네. 원장님도 좀 우리 방송 좀 출연한 다음에 네. 뭐 영어로 네. 뭐 뭐라고 할까요? 김 나폴레옹 뭐 이건 좀 그렇다. 네. 그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 배면 곧바로 아무런 잡념 없이 잠에 빠져드는 기계를 베개 네. 또 무슨 이 김석범 티 네. 해가지고 마시면 심신이 안정이 되어서 네. 흥분하거나 도발하지 않는 네. 이 차.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김석범 브랜드를 해가지고 심신 안정이라는 걸 가지고 베개, 이불 무슨 뭐 네. 부터 시작해서 차, 심지어 뭐 김석범 막걸리 이렇게 해가 네. 쫙좀 그렇게 상업적인 홈쇼핑에 나와서 좀 이렇게 상업적인 거랑 관련이 되면 진료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본업이 진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장님한테 이렇게 유혹을 해도 원장님 같은 분은 이렇게 장사판에 꼬여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님이 전번에 한국당에 네. 이 공천을 받아서 네. 배지를 이제 달아서 네. 국회의원 나가서 돼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당에 김병준, 전원책, 이제 뭐 김무성, 홍준표, 네. 뭐 오세훈 다 앉혀가지고 네. 강당에서 네. 마음 공부하는 네. 의원 김석범 솔 의원 네. 김석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 공부를 좀 시키는 장면을 제가 가끔씩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개그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은 한번 했었어요. 제가 그 청와대 기회가 되면 청와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 되는 거를 강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만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 법륜이라는 중이 네. 제가 이렇게 좀 존경하는 분은 스님이라고 해요. 네. 전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법륜이라는 중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네. MB 때 참 네. MB 그 사람도 좀 황당하기가 좀 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국립대학에 있지. 네. 네. 그걸 불러놓고 청와대에 임태희가 네. 비서실장을 할 때 네. 그걸 했잖아요. 네. 교육을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죠. 네. 내가 그때 좀 뭔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네. 참 그렇죠. 보수 정권에서 그 좌파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인사를 예.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그래가 과정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전국의 경찰서마다도 강연하러 다녔어요. 그 사람이 MB 정권 때. 예.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립대학에 그 집에서 많이 가 있지. 참.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즘 저 조국 민정수석 예. 아니 민정수석 중 갔으면 그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좀 옛날에 자기가 막 시끄럽게 한 다음에 뭐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언제 당분간 안 하겠다도 했어요 한참. 그거 해갖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그리 일으킨 사람이 이제 수민정 수석 됐으면 그만 좀 하지. 저기 저 일개 판사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가 옛날에 저기 무슨 뭐 삼성에 예? 누구한테 예? 무슨 청탁 전화 걸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것까지 공개하고. 그 민정수석이 굉장히 엄격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 SNS에 올린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한치 앞을 다들 네. 모르고 네. 이렇게 참 걱정도 안 하고 네. 자기 체면 속에 빠져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내일도 오늘처럼 모레도 오늘처럼 내년도 올해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만들어줍니다, 절대로. 상황이 절대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정권도 가만히 보면 지금 경제는 이제는 수습 불가능 상태에 빠졌는데 그게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경제 회생 대책을 만든다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느 순서대로 어려워집니까? 제일 하층이 제일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류세 15% 인하예요. 네.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배기량이 크고 네. 많이 움직이고 네.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유류세 혜택을 인하의 더- 혜택을 받잖아요. 네. 리터당 뭐 100한 3, 40원 네. 이렇게 줄어들 모양이던데 네. 그러면 정부가 지금 경제 위기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결국 이거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정부에 들어오는 수입을 줄인다는 거니까 네. 정부가 돈을 푸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좀 어려운 형편을 봐주겠다 하면 혜택이 밑에 많이 내려가고 위에 작아지는 네. 삼각형으로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찾아야죠. 근데 지금 역 피라미드 형태로 네. 근데 저도 이게 부자 감세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 2조 원을 들여서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휘발유 가격 인하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돈을 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없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BMW 하고 다니잖아요. 네. 예? 자전거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메트로, 바이시클, 메트로, 워킹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네. 저도 뭐 하루 종일 그 세 가지인데 전 자전거는 못 타니까 이 비는 빠지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경제의 활성화 대책이고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라고 하면서 핵심 정책으로 발표하느냐. 이 청와대 안에 정책의 효과를 이해하는 놈들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최저임금을 인상시킨다고 저리 바득바득 우기는 놈들이 어떻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 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답답한 게 그 통계청장 이번에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화성 그 정책실장이 통계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 실제로 경제의 모든 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이 통계 그 표본 그 내용을 보니까 통계의 아주 기본적인 비교하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걸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 통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통계 안에서도 그 비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교 그룹
설정할 수 없는 거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지금 그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 식당가 이런 그 저기 뭐야 이런데 일자리가 다 줄어들고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플렉서블하게 정책의 융통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국시 우리나라는 방공이 실제로 국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국시처럼 최저임금제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에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지금 2조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2조 원 효과를 낳는 정책을 한다면 그것이 그야말로 이 서민 가게의 어려운 부분에 조금이라도 당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야 효과이지. 그렇죠. 부자들이 그거 무슨 뭐 정확하게 이거는 부하고 일치하잖아요. 기름을 쓰는 양하고는. 이거는 뭐 거의 바로 정비례 형평 관계에 있어요. 차도 부자일수록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그렇죠. 그리고 차도 또 많이 움직이고. 네. 없는 사람일수록 대부분 차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경차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의 효과를 ABCD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런 발표를 하나.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다 됐구나.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외국 자본들이 조금씩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벤트가 하나만 터지면 이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경제 상황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오직 대북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종전선언 이거 평화협정 이거에만 온 사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참 딱한 사람. 그러니까 딱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딱한 국민이 돼버린 거죠. 자, 이제라도 모르면 다 뒤로 빠지고요.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김동연이 장하성이니 그 다음에 뭐 건강위원장 누굽니까? 김상조 씨. 예, 김상조니 다 빠지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 데려와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게 상식인데 그럴 정권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경제에다가 쓸데없는 색깔을 입혀가 저지경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부터 터질 건데. 그렇죠. 지금 정말 제일 경제 상황이 열악해지면 제일 힘든 그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제일 빈곤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거든요. 지금 한 방만 맞거나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한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한 300조가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5분의 1이 20%가 부도가 나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쓰는 정책 꼬라지를 하고는 이 모양이니 이제 답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지금 답이 없는 상태죠. 경제, 국방, 경제 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쯤에 1년도 더 됐어요. 이 정권은 매일 30cm씩 쥐 구멍을 파고 있다. 지구덤을. 그때만 해도 문 정권이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는 이건 50년 집권한다 이 걱정하던 때입니다. 근데 경제로 망할 거다 했는데 그 말이 저를 도우려고 저렇게 열심히들 진짜 황장수 말이 맞았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네요. 요즘은 아무튼 하루하루가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항에서 환전이 안 된대요. 그리고 렌트카를 빌려 갔는데 렌트를 할 차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위기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저기 베네수엘라는 돈을 찍으려 해도 돈을 찍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찍고 있습니다. 돈을 전부 다 뭐 불을 태우거나 무슨 종이 접기로 써가지고 돈이 다 사라져서 정부가 돈을 새로 찍어야 되는데
돈을 찍을 돈이 없다는 거죠. 썩은 고기들 먹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요. 참 나라가 사람 잘못 만나면 일어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도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망하기가 전 세계에 짐바브웨부터 뭐 곳곳에서 다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자, 저희 앞으로 이것도 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니까요. 그런 지경을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